1939년 9월 17일 연합군의 선전포고 13일이 지난 아일랜드 근해 영국 함대는 이 지역을 순찰하고 있었다. 이들의 목표는 유보트를 찾아내고 격침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전쟁이 시작 전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아일랜드의 바다는 평화롭기 그지없었고 하물며 아일랜드 근해는 영국의 세력권이었다. 아무 일도 없을 것 같은 그때 갑자기 어뢰가 날아들었다. 어뢰의 목표는 잠수함의 적 항공모함이었고 이 항공모함은 시뻘건 불을 뿜으며 좌현으로 급격히 기울기 시작한다. 어뢰를 쏜 것은 독일의 유보트 U-29. 놀라운 성과였다. 이 공격으로 영국 해군은 전쟁은 시작되었으며 장난이 아니라는 것을 몸소 깨닫는다. 그리고 역사상 최초로 격침된 항공모함이자 2차 대전에서 침몰한 최초의 영국 군함이라는 불명예도 함께 얻게 되었으니 바로 커레이저스급 항공모함이다. 항공모함 커레이저스. 그녀는 2차 대전에서 침몰한 최초의 영국 군함이자 최초로 격침된 항공모함이며 커레이저스급 항공모함의 맏언니이다. 생긴 건 마치 일본의 결함 항모 류조와 비슷하게 생긴 이 형상을 보면 역시 원조 섬나라라 그런가? 라는 생각이 들지만 사실 커레이저스급은 처음부터 항공모함이 아니었다. 원래는 항공모함이 아닌 대형 경순양함으로 건조된 군함이었으니까 말이다. 대형 경순양함. 경순양함이면 경순양함이지 대형 경순양함은 뭐지? 라고 생각할 수 있다. 커레이저스급이 건조될 당시는 1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시기였다. 아직 제대로 된 항공모함도 없던 시절이라 전함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했고 더 크고 강력한 주포와 튼튼한 방어력을 가진 전함이 한 척이라도 더 가진 자가 승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거함거포의 정점이었던 시기였기도 했다. 다만 대응 방어가 가능한 방어력과 주포 화력을 동시에 갖추기는 아무리 대형 제국이라고 해도 감당이 안 됐다. 그래서 속도가 곧 방어력이다 라는 교리 아래 화력은 전함과 같되 30노트 이상의 고속을 내어 순양함과 교전 시 화력의 우위를, 전함과 교전 시 속도의 우위를 살리는 이론상으로는 완벽한 함종인 순양 전함을 만들던 시기였다. 커레이저스급이 계획될 당시에는 한참 전시 상황이었고 당연히 예산이 통과되겠지 하고 생각하던 찰나 영국 재무장관이 제동을 거는데 경순양함을 초과하는 군함의 예산을 아예 금지해버린 것이다. 아무리 전쟁 중이라고는 하지만 전함을 건조하는 게 한두 푼 드는 게 아니기에 더 이상 신규 전함 건조에 예산을 투입하긴 힘들었다. 하지만 궁하면 통한다 했던가? 경순양함을 초과하는 예산을 금지한다면 경순양함을 크게 만들면 되겠네? 라고 생각한 영국 해군이다. 그렇게 영국은 15인치 주포로 무장한 거대한 경순양함을 건조하게 되었고 커레이저스급 대형 경순양함은 1916년에 차례차례 진수되기 시작한다. 아니 어떻게 주포가 15인치인데 경순양함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는 아직 워싱턴 해군 구축 조약 전이라 우리가 흔히 아는 주포 구경을 기준으로 함종이 결정되지 않았다. 대신 커레이저스급의 선체장갑은 최대 3인치로 진짜 경순양함 수준으로 설계했기에 경순양함급의 방어력밖에 없으니 어쨌든 경순양함임 이렇게 주장한 것이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 거고 과연 영국이 영국한 거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게 한 번 하는 게 어렵지 두 번, 세 번은 쉽다고. 15인치는 재미없으니까 18인치 2연장을 달면 짱짱 세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고 3번함 퓨리어스부터 18인치 단장 포탑 2개를 달게 되면서 역사상 가장 거대한 포를 장착한 군함으로 기록된다. 물론 여전히 3인치 정도밖에 안되는 장갑이기에 15인치는커녕 6인치 주포도 방어가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있을 정도로 선체는 종이짝이지만 말이다. 그래서 1차 대전에 전과를 남겼냐 한다면 그것도 아닌게 커레이저스급이 취역한 뒤에는 함대 결전이라고 할 수 있는 유틀란트 해전은 이미 끝난 뒤였고 독일 해군은 사실상 히키코모리 신세로 항구에서 나올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그렇다고 공세적으로 쓸 수 있냐 하면 그렇지도 않은 게 순양 전함의 특성상 장갑이 약하기에 전함을 만나면 화력으로 압살당해버려 끔살당할 수 있고 같은 순양 전함이 반격이라도 한다면 도망갈 수도 없고 적의 탄을 막을 수도 없는 그야말로 너 죽고 나 죽자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그래도 2차 헬리골란트 바이트 해전에서 리나운급 순양 전함과 함께 실전에 투입되면서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긴 하다만 전함과의 전면 대결은 회피하면서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순양 전함의 컨셉 자체가 실패였던 거고, 전쟁이 끝난 후 순양 전함들은 잉여 군함,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존재가 되었다. 특히 순양 전함도 아닌 대형 경순양함으로 분류되었던 커레이저스급의 경우 이걸 어디다 쓸까를 정말 많이 고민했다. 라이트 형제의 동력 비행 이후 앞다투어 만들어진 비행기는 1차 대전에서 처음으로 무기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특히 하늘에서 적의 동태를 손바닥 보듯 훤히 볼 수 있는 능력은 발군이어서 1차 대전 내내 서로에게 정찰기를 보내 적의 동태를 파악했다. 이 정찰 능력은 바다에서 극대화되는데 사방이 아무것도 없는 망망대해에서 군함은 너무나도 눈에 잘 뜨이기 때문이다. 거기다 아무리 빨라도 30노트인 전함과 비교해 아무리 느려도 80노트 이상인지라 대항에서 정찰용으로 이보다 더 적격인 수단은 없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항공모함을 새로 만들기에는 전쟁도 끝나 군축을 하고 싶었던지라 부담스러웠다. 마침 워싱턴 군축 조약이 시작되었고 당연히 서류상으로 순양함이었던 커레이저스급 대형 경순양함 또한 도마 위에 오르게 되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15인치 혹은 18인치 단장포를 달고 경순양함이라고 우기는 건 양심이 없었기 때문이다. 원래는 조약 내용에 따라 폐기 처분해야 마땅하다만 건조 중이었던 주력함을 항공모함으로 개조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고, 영국은 후드의 자매함을 건조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기존에 있던 커레이저스급들을 모두 항공모함으로 개조하는 데 협의한다. 이렇게 해서 커레이저스급 대형 경순양함은 커레이저스급 순양전함에서 다시 커레이저스급 항공모함으로 함종이 변경되게 된다. 하지만 항공모함으로 개장하는 과정은 순탄치가 않았다. 사실 영국은 3번함 퓨리우스를 이미 항공모함으로 개조해 테스트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선수의 포탑을 제거하고 그 위에 활주로를 깔아 이 함 테스트를 진행하였고, 한미에는 18인치 단장포를 달아 주포를 테스트했다. 어떻게 보면 최초의 항공전함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전 배치한 것도 아니고 테스트 목적이 강했기에 논외라고 할 수 있다. 후에 후방의 18인치 단장포는 철거되고 한미에도 갑판을 깔면서 점차 항공모함의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함교 앞부분은 이 함을, 함교 뒷부분은 착함하는 곳으로 딱 나누어진 항공모함을 만들게 된다. 선수 활주로 또한 내리막으로 만들어졌는데 캐터펄트가 아직 없던 시기라 조금이라도 빠르게 가속하기 위해 경사를 주었다. 그리고 1917년 8월 2일 에드워드 해리스 더닝은 이 반쯤 개조된 군함에 비행기를 몰고 착함에 성공하면서 퓨리우스는 세계 최초의 항공모함이라는 타이틀을 따게 된다. 하지만 이 방식은 착함할 때 함교와 연돌에 항공기가 부딪힐 위험이 컸고, 이함할 때 내리막은 그닥 큰 도움을 주지 못했고 오히려 항공기가 해수면을 바라봐야 되는지라 자칫 잘못하면 해수면에 그대로 처박힐 수도 있었다. 게다가 상당히 이상하게 생긴지라 쑥떡쑥떡 순양함, 아웃레인저스급으로 불렀다고 한다. 결국 선수부터 선미까지 넓고 긴 평가판을 깔아야 항공기 운영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았고, 이후 제대로 된 항공모함을 만들기 위해 마개조에 들어갔다. 만재 배수량 27,000톤, 전장 239.8m, 갑판 224.1m, 폭 27.6m, 속력 최대 30노트 9만마력, 장갑 측면 최대 3인치, 갑판 최대 1인치, 항공기 탑재량 48기다. 커레이저스급 항공모함은 다사다난한 과정을 거쳐 항공모함이 된 군함이다. 당시는 항공모함이라는 물건이 뭔지도 모른 채 처음 만드는 거였기도 했기 때문이다. 먼저 연돌을 없앴다. 함 중앙의 우뚝 선 연돌은 착함에 가장 방해가 되는 요소였고, 연돌에서 나오는 매연 또한 파일럿의 시야를 방해했다. 이 연돌의 위치는 한미 갑판 아래로 이동하였다. 연돌을 갑판보다 아래에 배치해 착함 시 파일럿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배려했고, 착함을 하지 않는다면 한미 갑판 양끝에 연돌에도 매연이 배출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함 같은 경우 선수의 활주로에서 이함하는데 경납고에서 시동을 걸고 그대로 주행해 이함하는 방식을 택했다. 다시 말해 활주로가 두 개로 나누어져 있다는 뜻이었다. 이렇게 나누어진 이유는 착함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이 함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다. 다단갑판의 시작이었다. 선체 아래에는 경납고를 두었다. 넘버원 해군국 영국이 이런 항공모함을 만드니 후발 주자는 당연히 이걸 따라했다. 아카기, 카가 같은 항공모함이 바로 커레이저스급 항공모함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거였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아이디어만 좋았지 별로 좋지 못한 방식이었다. 실제로는 이함할 때 경락고와 이함 경로가 겹쳤기 때문에 흔들리는 해상에서 사고 등의 문제점이 발생했다. 결국 이 방식은 실패라는 걸 깨달았고 비행 갑판을 넓고 길게 하나를 깔아 선미로는 착함하고 선수에는 캐터펄트를 설치해 사출하는 방식이 가장 좋았다. 이함을 담당하던 부분은 경락고로 바뀌어 상부 경락고와 하부 경락고 두 개를 가지게 되었다. 연돌과 함교에도 변화가 있었는데 운영해본 결과 한미 갑판 아래에 설치된 연돌은 승무원 거주성은 물론이고 여전히 연돌에서 나오는 매연이 시야를 가렸기에 효과적이지 않다는 결론이 나왔다. 차라리 연돌을 높게 올리는 상향식 연돌이 나았고 갑판에 함교를 만들어 이착함 작업의 효율성을 높였다. 재밌는 건 이 모든 데이터를 만들어낸 배는 퓨리오스인데 이 데이터를 토대로 개조된 커레이저스와 글로리어스에게만 함교와 상향식 연돌이 만들어졌다. 왜 퓨리우스만 이렇게 개조를 안 했냐 생각해보면 연돌과 함교를 만들기에는 개조한 선체를 아예 뜯어서 다시 해야 하기에 그런 게 아닐까 생각한다. 어쨌든 대형 순양함에서 순양전함 그리고 항공모함까지 다사다난한 과정을 겪은 커레이저스급은 1930년까지 모두 개장을 완료해 영국의 항공모함으로서 정식 취역하게 되었다. 모태가 순양전함이라 빨랐고 구축함과 순양함의 속도와 거의 비슷해 함께 작전하기 좋았다. 장갑의 경우 빠른 속력을 위해 덜어낸 것인데 오히려 항공모함에서 장갑은 크게 필요 없었다. 또한 함포를 주렁주렁 달아 혹시나 모를 수상함과의 교전을 상정했던 미국, 일본과 달리 영국은 커레이저스급을 개조할 때부터 항공모함에 함포를 달 필요가 없다는 걸 알았다. 어차피 항공기를 운영하는 이상 항공모함이 직접 적 수상함과 만날 일도 없을 테니까 말이다. 하지만 공습에 취약하기 때문에 4인치 양용포와 40mm 폼폼포, 20mm 오리콘을 갖췄다. 아무리 촘촘히 대공포를 갖춰도 필요한 순간, 필요한 구역에 화력을 집중하지 않으면 효과가 떨어진다. 이에 함포 사격을 할 때 거리를 재는 방법과 같은 방식의 고각 사격 통제 체계 HACS를 사용했고 대공 레이더를 이용한 사격 통제 체계로 업그레이드된다. 덕분에 당시 대공포가 폭죽놀이에 불과하다는 인식과 달리 1920년대인데도 불구하고 효과적인 탄막과 3중 대공 방공망을 갖출 수 있었다. 커레이저스급 항공모함은 세계 최초의 항공모함이자 실험함이었으므로 취역 후 온갖 실험을 다 수행했다. 항공기 이착함 훈련은 기본이었고 그때마다 쌓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업그레이드가 되어갔다. 비행갑판 앞부분에 캐터펄트 2기도 추가되었고 어레스팅 와이어를 설치한 것도 이런 데이터 덕분이었다. 심지어 1926년에는 최초로 항공모함 야간 착륙에 성공했다. 당시 영국은 군함을 타격하기 위해서는 어뢰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이 좋다고 생각했고 기습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야간 뇌격을 선호했는데 퓨리우스에서 성공한 야간 착함은 이후 영국의 작전에 도움을 주었다고 한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자 커레이저스급 항공모함들은 북해와 대서양에서 유보트를 잡기 위한 대잠 함대로 역할을 한다. 30노트의 고속을 낼 수 있는 커레이저스급 자매들은 구축함 및 순양함들과 함께 보좌를 맞춰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쟁 준비를 먼저 마친 건 독일이었다. 커레이저스가 소속돼 있던 헌터킬러 전대는 독일의 유보트가 주변에 있는 건 꿈에도 몰랐고 커레이저스는 좌현의 어뢰 2발을 맞으면서 침몰하게 된 거였다. 이번함 글로리어스는 1940년 1월 본국으로 이동해 초기 임무를 벌였다. 그러던 4월 9일 독일이 노르웨이를 침공하자 이들을 견제하기 위해 함대를 이끌고 2달 가까이 북해 인근에서 작전을 펼쳤다. 그러나 비극은 6월 8일날 찾아왔다. 샤르노스트, 그나이제우가 글로리어스의 사격거리 내까지 접근한 거였다. 날씨가 좋지 못해 글로리어스가 적함을 아군으로 오인했고 결국 글로리어스는 41명만 살아남았고 호위하던 구축함들도 전부 격침되는 개망신을 당하고 만다. 영국은 1949년 2차 대전 발발 당시에 커레이저스급 3척을 포함해 총 7척의 항공모함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는 미국, 일본과 더불어 가장 강력한 전력이었다. 하지만 태평양과 달리 대서양은 워낙 영국 해군의 규모가 압도적이다 보니 비스마르크 추격전이나 타란토 공습이 있었으나 아무래도 주적인 독일, 이탈리아 해군의 전력이 빈약해서 함대 간 대결 같은 인상적인 해전은 많지 않았고 그만큼 항공모함의 역할도 적었던 것이다. 그러나 영국의 항공모함들은 역사상 최초와 2번째로 격침당했다. 세계 해군에서 영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한다면 가히 망신살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공교롭게도 모두 커레이저스급이었다.
1939년 9월 17일에 커레이저스가 독일 잠수함의 기습에 격침되었고, 이듬해 6월 8일에는 글로리어스가 독일 함대와의 정면 대결에서 완패하며 물속으로 사라졌다. 그야말로 커레이저스급은 시대를 선도했으나 비극적이었던 항공모함이었다. 다만 퓨리우스는 언니들의 바보스러운 전과와는 달리 상당한 수운을 쌓았다. 언니들의 침몰 이후 퓨리우스는 지중해에 배치되었다. 바로 몰타 섬의 항공기를 수송하는 임무를 하기 위해서였던 것. 이 몰타라는 지역은 지브롤터 항구와 함께 독일과 이탈리아를 지중해에 가두는 전진기지였다. 이후에도 1940년 6월 14일에는 소드핏이 단 4대만 실은 채 8,000톤이나 되는 금괴를 싣고 캐나다의 할리팩스까지 운송하는 데 성공했고, 다시 돌아올 때는 50대의 항공기, 예비 부품, 군수품 등을 싣고 오기도 하였다. 항공모함이라기보다는 수송함으로 사용한 감이 없지 않다만 30노트의 고속에 유사시 소드피시를 출격시켜 잠수함을 물리칠 수 있었으니 이만한 게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이후 북해에서 노르웨이 해역과 수상 비행기지에 여러 차례 공습을 가했고, 영국의 식민지에 전투기를 배달하기 위해 가나만까지 갔었다. 이후 다시 한번 지중해에서 독일과 이탈리아군을 막기 위해 몰타를 지원하는 임무에 투입되었고, 아크로열과 함께 작전한다. 바로 몰타 항공전이었다. 아크로열과 퓨리우스가 보낸 전투기들은 이탈리아와 독일 공군을 막아내고 몰타 방위에 도움을 주었다. 특히 1942년 8월 3일부터 실시된 페데탈 작전에서는 퓨리우스가 보낸 전투기들이 몰타 구원과 추축국 수송선단 사냥에 큰 공을 세우면서 몰타 항공전 승리에 큰 역할을 했고, 독일 아프리카 군단 몰락의 원인 중 하나가 된다. 물론 이 과정에서 영국도 피해는 없지 않았다. 유보트의 기습으로 아크로열을 손실하게 된다. 아프리카가 밀리면 다음은 유럽 본토에서 적을 맞이해야 하는 독일 입장에서 영국 지중해 함대를 어떻게든 물리쳐야 했기에 필사적이었기 때문이다. 다행히도 일러스트리어스급 항공모함이 지중해 함대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지중해로 왔고, 여유가 생긴 퓨리어스는 영국으로 돌아와 소소한 개량 작업을 진행한다. 이때 2차 대전 명작 전투기 스피파이어의 해상형인 슈퍼마린 시파이어와 호커 허리케인 등 신형 함재기를 보급받았고, 지중해 재해권이 확보되자 본격적으로 반격을 시작할 때 선봉장에 서게 된다. 사실상 노르망디 상륙의 전초전이라고 할 수 있는 횃불 작전에서 보급받은 신형 전투기들이 출격했고, 이 덕분에 상륙지 주변에 제공권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이후 지중해에서 임무를 마친 퓨리우스는 다시 북해 함대에서 작전을 수행하는데, 북해에서 제공권을 잡음과 동시에 독일의 최종 보스를 잡는 임무에도 투여되었다. 티르피츠 레이드 말이다. 이 바다기술을 잡는 임무에 투입되기 위해 HMS 빅토리어스와 함께 훈련하기도 했고, 신형 공격기인 바라쿠다를 보급받는다. 이 바라쿠다는 티르피츠 레이드에 큰 도움이 되었고, 중파된 티르피츠는 이후 3개월 동안 항구에 틀어박히게 된다. 이후 티르피츠의 숨통을 끊는 마지막 작전인 굿 우드 작전에도 투입되었고, 톨보이를 투하할 수 있도록 제공권을 확보해주면서 티르피츠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버린다. 여담으로 퓨리어스 갑판에 바라쿠다를 운영할 때 바라쿠다가 워낙 무거워 운영에 무리가 있었다고 한다. 특히 최대 730kg의 폭탄을 실었을 때는 제대로 이함하기 불안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초로 갑판 끝에 경사대를 추가해 추가 양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치 스키점프와 비슷하다고 해서 스키점프대라고 불리며, 오늘날에도 퀸 엘리자베스급 항공모함, 어드미럴 쿠즈네초프급 항공모함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식이다. 퓨리우스는 티르피츠 레이드가 무사히 끝난 후 연습함으로 돌려지게 되었다. 바라쿠다 운영부터 한계가 왔을 만큼 대전 후반쯤에는 워낙 노후화된 것도 있고, 항공모함 한 척이라도 아쉬웠던 1939년이면 모를까 1944년 중반부터 인플레커블급 항공모함이 등장해 일러스트리어스급 항공모함과 합쳐 6척의 정규 항공모함이 만들어졌고, 게다가 대서양과 지중해의 재해권을 연합국이 확보하게 되면서 전력에 여유가 생긴 상황에서는 더 이상 퓨리우스를 운영할 이유가 없어졌다. 이후 전쟁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제트기로 인해 퓨리우스는 도저히 설 자리가 없어지게 되었다. 결국 퓨리우스는 45년 4월에 스트라이번 호수에서 퇴역하게 되었고, 이후 54년에 완전히 해체되면서 함생을 마치게 된다.
커레이저스급 항공모함은 개조 항공모함이면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모두 겪은 군함 중 하나다. 1차 대전 중에는 대형 경순양함, 전강기에는 순양전함, 2차 대전에는 항공모함으로 활약하며 시대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보여준 다사다난한 함생을 산 군함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한계가 명확한 항공모함이었다. 태생이 개조 항공모함인 이상 개조 항공모함에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인 원래 만든 의도와 다르게 사용하여 나타나는 문제점은 해결할 수가 없었다. 경락고를 2층으로 쌓았기에 무게 중심이 올라가 버려 커레이저스급 항공모함도 일본의 경항모 류조와 마찬가지로 선해시 선차 안정성을 보장할 수가 없었다. 다만 이런 다사다난한 함생을 산 덕분에 1, 2차 세계대전에서 꾸준히 사용될 수 있었고 영국 항공모함의 발전에도 많은 기여를 할 수가 있었다. 커레이저스급에서 테스트를 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항공모함은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깨달았고 이후 본격적으로 설계 및 건조된 HMS 아크로열이 등장한 것도 커레이저스급 항공모함의 덕이 컸다. 비록 완벽하진 않았지만 시대의 요구에 맞게 변화하고 적응했던 커레이저스급 항공모함. 어쩌면 커레이저스급 항공모함은 시대의 변화에 맞춰 끊임없이 적응하고 변화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아닐까?